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에도 이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1차 시에는 이 신인상주의의 화가들과 후기 인상주의 시작이 됐다면 2차 시 수업은 후기 인상주의 그 작가들 중심으로 할 건데요. 아마 2차 시에서는 세잔을 위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잔은 우리가 보통 이 현대회화의 아버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세잔의 영향으로 해서 많은 그 화가들이 이 세잔의 그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잔은 보통 현대회화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입체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폴 세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 세잔은 1839년에서 1906년에 생애가 있었고요. 요 시기라면 아마 회화에서 그리고 이 현대 미술에서 아마 이 정점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화면의 진실성, 그 다음에 이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 화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잔의 그림들은. 예, 그래서 세잔은 이 남프랑스에서 아주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되던 해에 성 요셉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이때 에밀 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부유하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무슨 공부를 좀 잘 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에 이 법대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파리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64년에서 1869년에 공식적인 이 파리 살롱에서 작품을 거부당합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을. 그리고 또 이 1863년에 살롱전에서 떨어진 다른 화가들과 같이 낙선전에 참가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세잔은 이 꿈을 끝까지 지킨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작품을 거부당하고 그러면 내가 소질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좀 포기들 하는데 세잔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20년 거의 63년에서 82년이면 거의 한 20년죠. 20년이 된 거죠. 20년 후에 1882년에 비로소 이 살롱전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도 이 관객들은 이 세잔의 그림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 앞선 거죠. 미래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잔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읽은 거죠. 근데 인상파 화가에게는 굉장히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그림이 장난한 거 같냐, 낙서하는 거 같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잔은 굳굳하게 낙향하여 그림에만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화가의 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은행원인 이 아버지 덕분에 평생을 비교적 풍요롭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 법조인이 되길 바랬지만 본인은 의지대로 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림 공부를 위해서 프랑스 남부지방의 파리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심각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세잔은 남들보다 그림으로서 재능을 타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아주 냉혹한 그런 평가를 받아서 본인이 그림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세잔의 그림들이 굉장히 낯선 그림의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평가에 많이 실망한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예술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해도 그림을 잘 그리고 풍경화를 잘 그리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마 잘 그리는 그런 풍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매우 그 중요한 화가로 이 서양 미술에서 자리 잡고 있죠. 이 세잔의 친구였던 이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이 지원과 응원으로 그는 화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피사로, 드가, 모네, 르누아르 등 이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살롱전에 입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전도 열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작품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비교적 형태가 잘 갖추어져 있는 이 초기 작품들과 달리 이 나중에 후기에 갈수록 대상의 본질적인 형태에 집중하고 모든 형태들을 이런 원기둥과 구로 해석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잔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그 모든 그 그림의 형태가 구도가 다 이런 원기둥이나 이런 형태에 관계된 원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처럼 이런 그 형태의 기둥 형식의 이런 것들을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입체파, 현대 미술의 이제 향후에 이런 입체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에밀 졸라라는 이 친구입니다.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근데 세잔의 오랜 친구였던 이 소설가 에밀 졸라는 30년간 아주 돈독한 그런 운정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에밀 졸라는 세잔의 게으름과 조급함, 그 변덕스러움을 충고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에밀 졸라는 세잔의 그림을 혹평하였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밀 졸라가 세잔을 가리켜서 실패한 천재라고 묘사한 이후 그들의 우정관계는 파국을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밀 졸라의 충고와 결별은 세잔에게는 그림에 몰두하게 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네 그림은 성공할 수 없어. 네 그림은 너무 못 그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폴 세잔이 이 사과와 복숭아가 있는 정물입니다. 이거는 그 1점 투시법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다시점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 다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1점 투시도는 보통은 한쪽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 다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각도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모리스 메틀러 퐁티에 의하면 이 촉각의 눈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제 화가로 나중에는 되죠. 그리고 화면의 그런 외형을 다루는 이런 새로운 양식을 본질적인 기하학적 구조로 보았다는 거죠. 그게 이 현대 미술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 자연을 그런 원통과 구체, 원추형으로 해석하다. 그 뜻은 모든 이 세잔의 그림들은 이런 원통, 구체, 원추형 이런 식의 형태로 구도를 잡고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정한 이런 사물의 외형을 단순화시켜서 본질에 가까운 것의 그런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화가들은 실제 그 추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혼합하려는 법을 발견한 이 폴 그 세잔을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잔의 그림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 입체파의 화가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추상적으로 가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 계기가 된 게 이 세잔입니다. 우리가 미술사저에서 보면 이 후기 인상주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런 인상주의 화가들이 한순간의 인상,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포착했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순간들, 한순간에 그런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리고 빛이 변하는 그 변화에 된 것들을 가지고서, 집중해서 그림 속에 있는 형태를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빛이 변하는 거를,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이런 기존에 있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매달려가지고 그림 속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워졌고 이에 불만을 느낀 후기 인상파가들은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특유의 하풍을 고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그 누구보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형태와 색을 견고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구, 원통, 원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고요. 사물을 단순화된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고요. 대상을 여러 시점, 다시점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재구성해서 표현하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그림을 보다 견고하고 과학적으로 그리고자 했고요. 또 후에 등장하는 입체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자는 자연을 단순화시킬 때 기하학적 모양으로 변하는 이런 사실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원기둥 그리고 구, 원뿔 그렇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나무는 원기둥, 원기둥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과와 오렌지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로 본 거예요. 모든 사물들을. 그런 식의 인식을 그 어떻게 보면 그 발견한 거죠. 세잔이 그림에 그냥 일상적으로 잘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뭔가를 좀 더 특색 있게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지각의 진실을 포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잔의 욕망은 두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생생하게 혹은 살짝 다르게 해석해서 관객이 이전의 이상적인 관점과는 다른 그런 심미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세잔의 그런 혁신은 비평가들로 하여금 그의 다양한 설명들을 병든 망막, 맑은 시각, 그리고 증기지간차의 영향이라고 평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서 보는 시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있는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그림보다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잔의 그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겠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위대하다, 뭐 평가받는 이유는 이 화면을 다루는 이 새로운 방식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이 인상주의에서도 화가들이 굉장히 인상주의부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다 새로운 기법들을 다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 인상주의 그 현대 미술의 시점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막 그 화가들은
시시각각대로 변하는 그 모습을 포착해서 막 거칠게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 빛에 대한 거나 빛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그리는, 그래서 정교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이라 그렸느냐 뭐하냐, 하지만 우리가 시점이 이 빛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게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더 한 차원적으로 한 게 이 신인상주의죠. 신인상주의에서는 그런 그 선배들, 그런 그 거친 빛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이것들을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화학자나, 그, 그, 빛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니네들은 왜 빛만 가지고 뭐 연구를 하냐? 저게 그림이냐? 그래서 그 이후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우리가 우리 눈에서 보여지는 그 망막에서 일어나는 그 혼합, 병치 혼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색을 섞어서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들로 이용해서 혼합되어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죠. 그게 이제 신인상주의고요. 그래서 이 세라하고 신약, 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주의 후기에 와서는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형태감이 그냥 좀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태, 이 세자는 형태 연구를 좀 많이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새로운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화면에서 새로운 방식을 세운 거죠. 그게 굉장히 현대 미술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그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있겠죠. 그래서 그 세자는 눈에 보이는 모습만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의 본질적인 그런 기하학적인 모습을 관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단순화시켜서 약간 추상적인 형태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세자는 정물화를 제일 많이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물화는 풍경화와는 달리 과일을 이리저리 배치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물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물화를 그릴 때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리저리 균형을 맞추는 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물화는 뭐 한 100장 정도, 100개 정도를 그렸다고도 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것들을 균형을 맞추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런 정물화들을 많이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과와 오른쪽에 있는 사과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다 시점을 줬다는 거죠. 이 세자는 실제 보이는 모습에서 벗어나서요, 견고하고 영원한 형태를 표현하려고 사물의 형태를 일부러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과를 그 약간 구의 형태로 동그란 이 원의 형태를 했다는 거고, 물은 사물은 이런 원기둥 이런 형태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배경들은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이게 또 이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점이 지금 빛이 이쪽에서 온 건지 이쪽에서 온 건지 이쪽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시점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세잔 부인의 초상입니다. 그 아버지의 반대로 이 17년간의 동거 생활을 하고 끝에는 이 세잔과 결혼을 합니다. 이 오르탕스 피케라고 하는데요. 이 부인을 이렇게 초상화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지금 왼쪽 팔은 왼쪽 팔은 오른팔보다 더 길고, 좀 비례가, 그리고, 또
의자의 오른쪽 팔걸이도 없습니다. 지금 팔걸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균형감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 균형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잔이 추구했던 거는 이 구도에서 나타나는 이 균형감입니다. 균형이에요. 균형감. 그래서 세잔 부인이 입고 있는 이 옷과 배경색도 약간 비슷하게 이것도 그쵸? 거의 같은 톤으로 비슷한 기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더 평면적이고 균형 잡혀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제일 그 세잔의 아주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잔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작입니다. 생 빅투아르 산입니다. 세잔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그 산의 풍경 속에서 본질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가자 나타내려고 했던 세잔은 여기에서 이제 입체주의라는 아버지가 평가받게 됩니다. 예. 즉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요. 듣고 이 1800년도 이 중후반 요때에는 그림을 이런 풍경화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도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왜냐하면 산이 다 지금 입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입체적인 것들이 되어 있고 집들도 이렇게 다 입체에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으로. 지금 다 입체. 이것도 원기둥처럼 되어 있고요. 이게 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이 현대미술에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굉장한 그 유명한 그 그림이지만 그 당시는 이거 그림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근데 이 세잔은 뭘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이 형태를 하나의 형태로 이 구도를 하나의 형태로 봤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감이 중요하다는 걸 믿고 또 형태 속에서도 이런 입체적인 그 원기둥, 뭐 원추, 뭐 사각기둥, 뭐 그런 형태의 그림을 여기다가 입혀서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이렇게 풍경 속에서도 구조가 있다고 믿은 거죠. 본질적인 구조가 뭔가 그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에는 이 삼각형의 삼각기둥, 그 다음에 집은 이런 사각기둥, 원기둥 이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폴 세잔의 영향을 받은 파리 이 아방가르드 화가들 작품에 보면 이 그림들이 많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 세잔의 영향력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게 이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폴 세잔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피카소가. 그래서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림을 그린 게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잔을 보고서 그것들을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이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수파 이 앙리 마티스도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이 폴 세잔을 미술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가와 이 고갱 이 이후에 나오는 우리 드가는 했죠. 이 드가와 고갱도 여러 미술계 거장들도 폴 세잔을 천재 중에 천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런 균형감 그림에서 우리가 보통 이 시대만 해도 그림을 그릴 때 예쁘고 잘 그리고 이 어떤 한쪽 빛에서 보여주는 이런 한시점이라고 그래야겠죠.
그런 그림들의 하이라이트와 명암, 밝고 어둠에 대한 이 잘 그리는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 그 옛날 전통법에 했다면 이 그 현대 미술에 와서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본질이 뭐고 이 구도에서 이런 그 구조가 틀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연구들을 아주 본질적인 이런 구조에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피카소도 이 그림에 감동을 받고 연구를 해서 피카소의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막내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잔의 이런 그림으로 인해서 많은 화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세잔은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들을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기둥과 이런 그 약간 입체적인 이런 표현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점들이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각도의 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잔의 사과가 세상에 유명한 사과 3위 안에 들어 있을까요? 왜 그렇게 들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잔의 사과가 세상에 유명한 사과 3위 안에 들어 있을까요?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도 아마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이 다시점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 다시점으로 그렸다는 거죠. 화가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시점으로 그립니다, 보통은. 그래서 소실점이 하나예요. 근데 세잔은 한 자리에서 그리지 않고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여러 방향으로 그린다 그랬죠. 그렇게 그리면 그림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뭔가 틀린 것 같고 불안정해 보여요. 근데 세잔의 사과를 잘 그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과의 본질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과의 본질은 색과 형태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보든 붉은색과 둥근 형태이면 사과이다. 그래서 세잔은 이런 다시점을 위대한 입체파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죠? 구조에 대한 균형감일 겁니다. 그쵸? 해와의 의미를 새롭게 썼다는 거죠. 세잔은 그림을 그릴 때 화면 내의 구조적인 조형성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의 묘사나 사실성을 무시하고 소재를 하나의 형태, 덩어리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조형성에서도 그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이 점은 추상 미술가들이 가는 다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세잔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소재의 근본입니다. 형태죠. 소재를 구, 웜통, 엄뿔, 기하학적인 형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그릴 때도 얼굴은 이런 구의 형태, 몸과 탈 바리는 이런 원통으로 된 형태, 이렇게 원통으로 봤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적인 그림에서 해방입니다. 소재의 모방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이런 근본 형태를 찾아서 새로운 관점으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외부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 추상 미술의 탄생이 세잔의 영향으로 해서 이 추상 미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린 게 이런 고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미술가였기 때문이고요. 색과 빛이 있는 야외에서 살아있는 이런 고전주의를 그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대 미술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이 투시 원근법을 눈속임이라고 생각해 과감하게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와 인상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현대의 화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롭게 한 거죠. 이 붉은 조끼 입은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간 기하학적인 형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팔은 항상 원기둥에 같은 느낌, 원통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주의 작품이 이 물체 형태가 불꽃 속에 용해되어 있는 공간 표현이 애매해지는 것과 만족하지 않고 물체의 실체가 고전적인 작품의 견고한 이런 화면 구성을 통해서 입체파의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이 세잔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욕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이 폴 세잔의 작품 중에는 이 형상 위주의 리얼리즘에서 벗어나 실제로 추상을 결합한 독특한 방식의 회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원통, 구, 이런 나무도 약간 구의 형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여 년간 이 수역도 이런 연작중을 계속 그립니다. 그래서 색채가 풍부해질 때 윤곽도 풍성해진다는 이런 세잔의 사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영향을 받은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엄격한 이런 형태의 부활, 원시적인 소재와 강렬한 색채의 도입 등 이 자신들의 특징을 낳았고요. 20세기 미술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형태뿐만 아니라 색채, 특히 이런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파들도 이 세잔의 영향으로 해서 이런 20세기의 미술사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잔은 눈에 비친 상을 그대로 포착해서 살아있는 지각을 얻기 위해서 전통적인 이런 미술의 기법들을 다 없앤 겁니다. 포기했죠. 그래서 이 상의 정렬, 색을 구분하는 바깥 테두리, 단일 관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잔은 보는 것이 곧 만지는 것이 되는 경지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잔은 붓으로 한 획을 긋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획마다 공기와 빛과 물체와 구성과 테두리 그리고 스타일을 합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던 거죠. 그냥 하나하나 그리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개인적인 통각이며 자신이 이해한 것을 그림에 구성해서 그려 넣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잔은 이런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를 인상주의 박물관의 미술품처럼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자연의 그 견고함을 그리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세잔은 모든 사물을 원기둥, 원뿔 이렇게 나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색을 윤곽에 그대로 채워 넣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을 이루는 많은 조각들을 수없이 계산해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할 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잔 부인의 초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기둥의 형태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정무입니다. 아까도 보여줬던 이 사과와 오렌지와 정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세잔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세잔에 대해서는 더 이해를 쉽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했던 것들은 이런 사람이 입체적인 이 구도의 형태와 그 다음에 균형감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원뿔, 원형, 원축 그런 그 형태감이 있는 것들을 그렸다는 게 특징이고 나중에 이 영향을 받아서 피카소니 마티스니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